원자력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를 하면은 한국이 대부분 하겠죠. 핵 연료에 대해서만 미국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근데 미국에서 생산되면 어떻게 보면 통제권, 억제권도 미국이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포석은 필리조선소가 사실상 하나 소유예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설도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 더 투자해. 또 하나의 원자력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자. 그리고 니네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 원자력 잠수함 하나 건조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 니네 보통 한 급을 3척 정도 뽑으니 그러면은 필리조선소는 지금 50억 투자된 데에다가 그 다른 투자가 적어도 50억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50억 달러 이상은.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득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컨테이너선, LNG선 같은 상선은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군함도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자기네 군함 수리를 한국 조선소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죠. 핵추진 잠수함. 바다 위 그리고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수십조 원짜리 머니 게임. K방산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고 있는 현장,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다 무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육군은 뭐 장갑차, 전차, 이렇게 K9 자주포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해군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뉴스 보면 뭐가 되게 많아요. 구축함, 호위함, 뭐 초계함 용어가 막 쏟아지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육군 전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육군에서도 제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좀 소규모, 소 분야예요. 네. 그래서 해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딱 내리기는 힘든데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가 뭐 KDDX 같은 구축함은 상당히 큰 함선이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함은 그거보다 약간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일꾼 매일매일 그 일 다니는 꿀벌 같은 존재가 또 참수리급 고속정이 있다. 고속정 혹은 요새는 고속함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물 밑에 잠수함이 있죠. 네. 장보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보고 1, 2, 3 사업이 진행이 됐고 1, 2까지는 독일 기술이었어요. 뭐 214, 209급 독일 기술을 가져와서 혹은 초기에는 그냥 받았고 이후에는 기술을 받아서 국내에서 건조를 했고요. 근데 장보고 3부터는 우리 순수 기술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상선은 세계 1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 군함 만드는 기술도 세계 1등 수준인가요? 이게 정확히 1등이다. 이게 군함이 자국에서 원하는 사양으로 다들 만들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1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 운영 규칙에 의하면 일본 군함이 우수할 수 있고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중국 기준은 중국인데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국의 군함을 판단하자면 그래도 매우 상위급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까 우리 구축함, 뭐 초계함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듣는 게 이지스함이잖아요. 예. 약간 꿈의 군함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지스함은 뭐예요? 이지스는 사실은 함이 아니라 시스템, 이 대함 방공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된 뭐 어떻게 보면 전투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처음 결합해서 이지스급 구축함이 처음에 생긴 거죠, 미국에서.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을 대부분 이지스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지스함은 모든 이지스함은 구축함이다. 요건 맞는 거고. 그것도 요새 조금 깨지고 있는 게 처음에는 이지스 시스템을 넣는 게 처음 장비가 엄청 대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큰 배에만 넣어야 됐군요. 네, 초기에 미 해군에서 운영한 이지스함을 보면 함교가 뭐 빌딩 하나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가분수적인 그런 함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점점 이지스 시스템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구축함 이하의 급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축함 정도 돼야지 이지스를 쓸 수 있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래도
제대로 된 이지스 시스템을 돌리려면 구축함급은 돼야 된다. 예. 음. 뭐 다른 소형함도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부분적인 이지스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어. 수는 있죠. 예. 네. 진짜 돈이 되는 건 또 호위함이라고 하던데 왜냐면 덩치가 크면 클수록 비싸지잖아요. 예. 또 호위함이 되게 잘 팔린다면서요, 우리나라 호위함. 호위함이 해외 수출이 좀 됐죠. 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군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대양 해군을 운영해야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 예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자국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원해로 나가서 작전할 필요가 없는 국가들도 있어요. 아. 그런 국가들은 굳이 크고 비싼 함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굳이 나갈 일 없는데 왜 사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에게는 호위함이 굉장히 어.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음.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호위함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분적인 이지스 같은 능력도 갖출 수 있는 어. 그런 데다가 가격도 뭐 본격적인 구축함보단 싸고 음. 그리고 대한민국 군함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장이 좀 셉니다. 어. 예, 무장이 세고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혈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장비를 적용시키는 것도 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 게다가 최근에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생산된 함의 자체 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나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이거 달아줘, 이거 달아줘. 이럴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은 거죠. 약간 레고처럼 계속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기 어. 때문에 우리 호위함을 사는 국가들은 그런 게 매력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뭐 군함이라는 무기도 대단하지만 서비스 센터는 더 대단하다는 그거는 거겠죠? 예, 대한민국 방산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무기를 하나만 팔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동하고 아프리카 네. 다녀와서 네. 발표할 때 그랬잖아요. 라면 하나 파는 것보다 뭐 기술을 같이 제공해서 음. 같이 개발하면은 음. 다른 그림이다. 음.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 전부터 방산에서 그런 식으로 일들을 많이 일들을 했죠.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기체계 하나 파는 게 아니라 그 무기체계에 맞는 유지보수 센터도 지어주고 기술도 이전해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훈련 센터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네. 이 질문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요즘에 방산업계 최대 화두가 맞습니다. KDDX인데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게 이지스함 만드는 거죠? 그죠. 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때 한 회사에 그 기회를 몰아준다면서요? 뭐 그때그때 사업마다 약간씩 다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때마다 그때그때 약간 다르긴 했습니다. 뭐 설계는 누가 하냐, 제작은 누가 하냐, 뭐 네. 그러니까 제작이란다, 건조는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군함이라는 게 이 사업을 수주하느냐 마냐가 그 회사의 앞으로의 뭐 향후 먹거리를 제공하기 음. 때문에 다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자체가 규모만 7조 8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데 이걸 놓고 지금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길고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고 네. 심지어 뭐 내 법무팀에서도 정리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편이 이게 딱 맞다. 이런 스토리다라고 여기서 단언 드리는 건 조금 부적절하고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현대 쪽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네. 그래서 그 이의를 제기를 해서 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양쪽에서 계속 공방을 하면서 계속 사업이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뭐 정부 관계자가 기관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뭐 방위사업청이 되겠죠? 네, 뭐 방위산업청이나 아니면은 뭐 방위사업청을 움직일 수 있는 누가 됐든 정리를 딱
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잠깐 너 이거 잘못했어. 그쵸. 예. 예,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음, 왜냐하면 잘못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제가 누구 잘못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일 지금 사실은 애가 달아야 되고 많이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 건 수요처예요. 해군입니다. 그래서 해군이 아니 모르겠고 난 언제까지 정리해서 이런 걸 받고 싶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해군도 사실 조금 이게 너무 복마전이 되다 보니까 의사를 피력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아니면 그들은 충분히 의사를 피력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그런 고구마 10개 먹은 답답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방위사업청 분과위에서 결판을 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 현대중공업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왜냐하면 기본 설계 자체를 현대중공업이 했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아니야. 현대중공업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점 받고 공개 입찰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수의계약은 좀 어려울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그쵸. 네. 이번에 결단을 낼 거야라고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세 번째인가 그래요. 네, 이번이 세 그렇군요. 번째고요. 네. 그래서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 얘기가 뭐 뜨거운 화두죠. 그래서 네. 그때도 두 번째 결단, 그들의 결단에서도 결국 상생이었어요. 상생 방안을 가져와라. 왜냐하면 정보를 그렇게 많이 받는 국회 국방위에서도 정확하게 이 솔로몬의 칼처럼 결단을 내리기 힘든 거죠. 네. 그래서 3차에서 결단이 날 것이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 어쨌든 공개 입찰도 가능성이 있지만 상생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 상생안이 이런 것도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처음은 원래 업체한테 밀어주고 두 네. 번째는 그럼 빠르게 주문을 해서 네. 다른 업체한테 주자. 이런 것도 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유 경쟁 체제에서 그것이 맞는 일인지 법적으로 음. 그런 것, 뭐 법적인 그런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객관적인 실력 자체는 어떻게 돼요? 지금 실력은 뭐 대등소이하다고 볼 수 그래요. 있죠. 그래서 음. 뭐 일부 사람들은 설계는 현대가 더 우수하고 그리고 생산은 건조하는 거는 하나가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뭐 하나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인재가 얼만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우리 나오고 다 할 수 있어요. 있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설계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싸우는 게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지금처럼 흙탕물 싸움이 아니라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음. 저는 뭐 언제나 방산이 잘 되려면은 경쟁 구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도 제가 저번 출연 때도 자동차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사업 발전했잖아요. 무기체계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선의의 경쟁은 발전시킬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부디 이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 바다 위에 군함들이 있다면 바다 아래에는 잠수함이 있죠. 근데 좀 아픈 부분부터 짚어보자면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이에요. 하나오션이 기대했던 폴란드 잠수함 오르카 프로젝트가 결국엔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네, 다른 나라에 뺏겼어요. 요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레드백은 그렇게 잘해놓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폴란드에는 처음으로 잠수함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고객이 정확히 원하는 점이 뭔지에 대한 통찰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무기 체계를 판매할 때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작전을 하는 지형이에요. 지형과 그리고 군대의 규모,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인데, 네. 폴란드는 발트해에서 주로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럼 발트해는 사실 큰 잠수함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들을 보면은 최신 잠수함도 3,000톤급 미만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제안한 건 3,000톤급 혹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조금 크지만 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능력도 있고 네.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폴란드에서는 "아니 왜 승용차 갖다 달라는데 승합차를 갖다 가지고 왔니?" 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그 음. 그 이 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차할 자리가 아.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인데 "승합차는 우리가 불편해." 이런 음. 거가 하나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폴란드는 나토랑 같이 네. 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동 네. 작전을 하고 연합 작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토 쪽 국가의 이게 전투 음. 시스템과 그쪽에 조금 갈 수밖에 없는 아 거죠. 약간 비유럽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지상 장비와 이 잠수함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토는 지상 장비는 나토 스탠다드만 어느 정도 갖추면 음. 되는데, 음. 해상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이 나토에서 서로 데이터도 주고받고 음. 정보를 주고받기에 특화된, 그러니까 음. 나토 국가만의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음. 이 점을 빨리 잘 파악해서 다음 사업 제안에는 나토 네. 국가를 상대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곧 옵니다. 음. 캐나다.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훨씬 크더라고요. 훨씬 크죠. 이게 그러니까 60조 60 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수함 건조하는 데는 10몇 조고 유지 보수 비용 다 합치면 60 조인데, 이 한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폴란드는 굉장히 좋은 예선전이었다. 음. 그래서 거기서 얻은 데이터와 그리고 교훈점을 잘 이용하면은 캐나다에서 괜찮은 음. 성과를 벌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캐나다가 더 잭팟이잖아요. 네. 예. 여기 일본도 뛰어들었다던데요? 예, 맞습니다. 일본도 재래식 잠수함의 강국이니까요. 음. 일본도 지금 한국이 폴란드 수주를 실패한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서 캐나다 사업에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 정부도 발빠르게 지금 놓친 사업을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음. 거기서 교훈점을 따서 이 캐나다 사업에 적용을 빨리 시켜야죠. 잠수함은 우리가 일본보다 잘 만드나요? 약간 다른 특징이 있어서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어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대등소이하다. 음.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음. 더 잘 만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네. 이번에도 우리가 큰 잠수함 가지고 가도 될까요? 예, 일단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발트해가 아니라 이 네. 북극해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극이 점점 녹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황금 항로가 열릴 예정이에요. 음. 한 뭐 2050년 정도는 본격화될 것 같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국가가 이제 그쪽 항로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지형적으로 봐도 북미의 맨 위잖아요. 음. 그리고 미국이 맨날 "아니 안보를 자꾸 편승하지 말고 캐나다 니네도 뭔가 해라. 음.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걸 해라. 안 그러면 차라리" "우리 주로 들어와라." 이런 라고 약간 망언 같은 네.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너무 노후화됐고, 음. 그리고 4 척인데 벌써 1 척은 운영을 못 해요. 네. 3 척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무기 체계를 빨리 이 새로운 무기 체계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음. 목전에 도달한 게 첫 번째고, 음. 두 번째는 자신들이 관리해야 되는 해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폴란드보다는 대형의 잠수함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어. 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잠수함도 이름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도산 안창호함, 안중근함 이런 거 보니까 여기는 또 독립운동가들 이름을 좀 갖다 쓰는 것 같네요. 예, 뭐 이 사업마다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근데 가장 최신, 그러니까 장보고 3 배치 2의 네. 가장 최신 건조된 함, 장영실함은 또 아니네요? 예. 그렇기 어. 때문에 모든 잠수함이 독립투사다 이건 아니고, 뭐 음. 손원일 함도 있었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배치마다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처음에 이 뭐 안창호 함이 초도 함이 되면은 네. 그때는 이 독립운동가로 쭉 가는 것 같고, 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바다 밑이니까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셨던 독립투사들 이름을 쓰는 건가?' 이랬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군요. 예예. 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원래 MRO라고 해서 출장 수리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한다면서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선박을 유지 보수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죠. 음. 왜냐하면은 상선을 그렇게 많이 음. 건조를 했고,
건조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건조했던 회사로 가서 수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데다가 네. 조선업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MRO가 대한민국이 더 세다라고 볼 음.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드디어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을 하면서 에이펙 때,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일단은 뭐 모든 국민들이 아시듯이 에이펙 때 벌써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을 했고. 그 승인을 네. 했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7번째가 될지 아닐지는 조금 아직 남아 있어요. 세치기한 다른 국가가 있는 거예요? 결승전까지 아직 못 갔지 않습니까? 아, 근데 네. 지금 북한도 개발 중이고요. 음. 그리고 일본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경주하고 국민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음. 7번째가 될지 8번째가 될지 9번째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핵 쏘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핵을 원료로 원래는 우리가 디젤 잠수함을 썼었는데 이제 원자력을 써가지고 다니는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그냥 통칭해서 핵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음. 최근에 우리나라는 국방부에서도 원자력 잠수함으로 그냥 명칭을 이름을 통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방송에도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그냥 그 SLBM 그러니까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는 잠수함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SLBM 능력이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SLBM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사실 다른 네. 물건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원자력 잠수함이 핵무기 쓰는 거 아니야? 그쵸, 라고 그쵸. 생각하세요. 예. 이미 싫은 거 뭐 가지고 다니면서 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 자동차가 가다가 엔진을 빼가지고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잠수함이 평생 가져가야 될 그 심장이 핵일 뿐이에요. 거기서 무기를 투사할 때 그 무기에 핵이 달렸냐 안 달렸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추진 체계가 원자력일 뿐이지 네. 그 어떤 핵 무장도 없는 무기 체계예요. 그러면 이 핵 추진,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쓰게 되면 기존 디젤과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기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엔 어떤 그러니까 초기형이냐 후기형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한데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네. 이 부상을 해서 숨 쉬러 올라와야 돼요? 예. 뭐 완전히 부상은 안 해도 최소한 스노클 높이까지는 해서 공기를 다시 받아들이고 네. 또 재충전을 해야 됐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항공 이 정찰 정보 감시 자산으로 보면은 발각될 확률이 큰 거죠. 네. 왜냐하면 잠수함이 이제 모함을 빠져나갔어요. 하루 안에 떠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잠수함이 떠오를 수 있는 그 반경을 반경. 그려서 거기만 관찰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암살자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최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길어도 2주, 뭐 아주 최신 잠수함이 뭐 최대한 6주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6개월 동안 네. 승조원이 버티기만 하면 네. 안 나와도 됩니다. 공기 포집하러 안 올라와도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와, 그러면은 승조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쵸. 네. 근데 디젤 잠수함 기준으로 보면은 승조원들이 6개월이 있으라고 그러면 나만하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공간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공기도 그렇게 여유 있지 않고 뭐 물도 여유 있지 빛도 못 않습니다. 받고. 빛도 못 받고. 근데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자력 추진이기 때문에 전기가 무한대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담수화도 가능하고 음. 그리고 뭐 아주 풍족하게 뭐 물론 지상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풍족하게 쓸 수가 있어요. 휴대폰은 못 쓸 거 아 아니에요. 휴대폰은 당연히 안 되죠. 예. 예 군사 작전에 휴대폰은 적입니다, 적. 그쵸. 예 그런데 그냥 제가 6 개월이라고 한 거는 약간 좀 길게 말씀드린 건데 음.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은 적의 잠수함이 출항을 했다. 음. 그러면은 그 잠수함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들이 뭐 훈련 목적이 아니라 음. 뭔가 정말 악의적인 목적으로 우리 쪽에 우리 영해로 들어온다.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계속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음. 결국 만약에 그 악의적인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일 경우엔 항복하고 먼저 부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억제력 자체가 생기는 겁니다. 음. 핵무기가 있어서 억제력이 아니라 그냥 재래식 전력을 상대로 해도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요. 네. 사실은 에이펙 때 네. 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얘기한 거 예. 아니다. 그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게 너무 큰 얘기입니다. 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어떤 해당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안보 균형 자체가 바뀌어요. 그쵸. 그렇기 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변의 민감한 국가에도 기뜸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리고 그 발표가 아. 에이펙이었다. 오. 드라마틱하게 설계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네. 아닐 수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그래야지 순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필리조선소에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저는 조율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성격 따라 나온 발언일 것이다. 저는 성격보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에 의한 그런 어. 포석이다라고 보는 게 왜요? 일단은 미국 정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음. 대한민국 해군이 비닉 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계획을 계속 해왔어요. 네.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제일 처음 시작은 김영삼 정부 때 제1차 핵 위기 때 시작이 네. 됐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정부, 그 뒤에 정부, 그 뒤에 정부, 지금 정부까지 계속 비닉 사업으로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벌써 정보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핵 연료를 구매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벌써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몇 개 국가에 타진했다라는 정보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들은 말려도 할 수 있다. 충분히 네. 할 수 있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벌써 정보를 듣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승인을 하면 미국에서 연료를 사가지고 그냥 국내에서 건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몇 가지를 미국이 놓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통제권을 놓치게 돼요. 미국 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해외 수출됐을 때는 미국의 통제를 따릅니다. 지금 우리가 킬체인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 중에 하나인 F-35A 네, 기체 네. 스텔스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미국의 통제를 따라요. 유지 보수도 미국이 어느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를 하면은 한국이 대부분 하겠죠. 핵 연료에 대해서만 미국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네. 근데 미국에서 생산되면 이 어떻게 보면 통제권, 억제권도 미국이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포석은 필리조선소가 사실상 하나 소유예요. 맞아요. 하나에서 1억 달러인가에 사서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원래는 MRO용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MRO용으로 재설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설도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 더 투자해. 그래서 여기를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조선소로 만들자. 핵 잠수 원자력 잠수함 맞죠? 또 하나의 원자력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자. 그리고 니네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 원자력 잠수함 하나 건조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 니네 보통 한 급을 3척 정도 뽑으니 네. 그러면은 필리조선소는 지금 50억 투자된 데에다가
그 다른 투자가 적어도 50억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50억 달러 이상은.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득을 그러게요. 보겠습니까? 진짜 머리 좋네요. 게다가 사실상 하나라는 방산 기업이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한테도 또 면이 쓰는데 음. 또 통제는 미국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면은 방산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방산 기업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명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통제는 미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밀했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스마트 원자로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네. 원자로를 수용화해서 이것을 잠수함에 장착을 시키는 거.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비닉 사업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해군과 관련 이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스마트 원자로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전자제품도 처음 나오면 문제가 생겨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네. 있을 수 있는데 원자로도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는데 뭔가 좀 시간이 많이 쓰일 거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네. 자,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도입하기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랄지 뭐 핵 연료를 확보하는 거랄지 아니면 조선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당장에 만들어지진 않겠다는 우려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당장에 만들어져도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디젤 잠수함하고 다른 무기 체계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어떤 식으로 미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승조원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특수 교육을 시킵니다. 뭐 2년 교육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기관 쪽, 그러니까 원자로 쪽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대부분 그쪽 학위 소유자,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학위 소유자들을 배치를 시켜요. 네. 우리 해군에 그런 인력이 제가 알기로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고 동시에 그런 인력을 빨리빨리 수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키워내야 됩니다. 네. 물론 잠수함을 기존에 운영했던 그 승조원들 중에 우수한 자원을 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관련 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관련 시설도 다시 사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핵 연료 재처리를 할지 누가 재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연히 방사능 뭐 폐기물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그 시설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거운 하도가 될 수 있어요. 네. 심지어 요새 쓰레기 매립지가 옆에 와도 싫어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네.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국민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궁금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다 위, 바다 밑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기술력이 정말 무섭게 성장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룬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슈는 이게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대한민국 안보 지형 또 외교력까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남았죠. 방위산업의 꽃이자 가장 비싼 몸값 자랑하는 곳이죠. 바로 하늘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태상호 기자님 오늘 바다 이야기 감사했습니다.